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 서버가 코인 채굴에 4년 넘게 몰랐다고 하는데요. 축사 안치 관리 시스템에 719곳이 61억 원을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악성 코드에 감염된 뒤에 코인 채굴에 쓰였고 채굴 프로그램이 동작이 됐고 악성 통신으로 지속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축산 환경관리 시스템의 심각도는 상급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아직 범인은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5년간 상장 폐지 관련 수수료가 약 5천억 원 정도 벌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준 게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5대 거래소의 상장 폐지를 통해 수수료 수익은 6천억 원이 넘는다. 업비트 4,982억 원, 빗썸 1,160억 원, 코인원 79억 원, 고박스 52억 원, 코빗 4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거래소별 단독 상장 후 폐지된 코인은요. 업비트 117개, 빗썸 37개, 고박스 34개, 코인은 24개 순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 상장 상패 코인 비율은 70%에 육박을 하고요. 상장 폐지한 10개 중에 7개는 단독으로 상장을 했다가 폐지했다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상장 폐지까지 걸리는 기간을 또 보게 되면 업비트 24개월, 빗썸 19개월, 코빗 16개월, 코인원 10개월, 코박스 16개월 수순이다 정도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단독 상장하고 상장 폐지했다는 건 뭐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좀 맡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소각량 추정된다. 아, 루나 클래식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코인 수와 홀더들이 들고 있는 코인 수량을 일단 소각이 안 일어난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거래량이 줄면서 소각량도 같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계속 읽어보게 되면 나머지 유통량이 소각이 이루어질 텐데 소각이 계속 일어나며 유통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니까 홀더들이 어느 가격 시점에 던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히 한 번 더 있게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유통량이 많이 떨어져서 소각량이 둔화되고 거기에 따라 가격 상승이 둔화되면 바이낸스와 자기들이 들고 있는 코인 일부를 소각을 해주는 시스템이 옵션으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루나 클래식을 들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희망회로를 좀 풀가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있는 내용은 좀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현상에 대해서 좀 다뤄주었다고 하면 후자는 좀 바램, 희망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루나 클래식 차트 띄워놓고 거래 실시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소각량이 아마 180억 개에서 250억 개 정도를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이달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돈나무 원이 캐시우, 테슬라, 비트코인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게 좀 매우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분의 주장을 보게 되면 뭐 저번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근원 물가지수가 5.3% 정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소매든 원자재든 인플레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낮아진 배경은 너무 많은 재고가 계속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더라 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인플레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게 되면 뭐 톱니 우리가 알고 있는 캐시우드 누나 이런 쪽이 뭐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약간 완만하게 내려갈 것이다. 저는 이쪽에 좀 어,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쪽의 주장에 충분히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쪽 파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누누이 다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 관련치가 좀 나중에 난감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의 금리 인상 추이는 두 번 남았습니다. 10월과 11월. 그렇지만
미국은 11월과 12월 달이 남아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먼저 해야 되는 이 부담감이 쉽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같이 12월 달에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역전 현상 부분에 따른 갭 차이가 어디까지 벌어질 것이냐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금리 인상이 앞으로 빨리 나올 수 있을 만한 부작용 추이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어, 어떻게 보면 하위 계층, 중간 계층, 상위 계층이 있다라고 하면 하위 계층에 있는 곡소리가 더 빨리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1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퇴거에 따른 세입자 비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 쫓겨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월급은 대부분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좀 강력한 곳, 그렇지 않은 곳, 이렇게 좀 분류해서 보는 게 더 낫겠죠. 강력한 곳은 이번에 대부분 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업률 추이도 어느 정도는 좀 바로 실업률이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내 갖고 있는 자산 대비가 아직도 버틸 만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충분히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킹달러 시대는 내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쪽이 점차적으로 잘 버텨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상대적 대비 더 월등하게 잘 방어를 해줄 것이다라는 자산적 가치를 증명해주는 시점이 분명히 한 번은 도래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내년에 가장 돋보이는 시장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 부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을 꼽았습니다. 근데 여기뿐일까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더 박살날 나라들이 더 수두룩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떻게 보면 IMF에서 SDR을 해줄 것이냐 해주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올해 IMF가 빌려준 돈이 1,400억 달러 정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40조 이상이죠. 대략 한 180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70조, 180조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돈을 빌려 주었다라는 것인데 그 정도 돈도 부족하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에 있는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카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여기서 반대로 부채 부분을 감내하지 못하니까 자국에 있는 부채로 인해서 자멸할 것이냐 아니면 물가로 자멸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가장 고민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이 되었을 때 대부분 국가들이 거의 다 박살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가능한 나라들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만 파악을 해 보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블리 클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4에서 4.5% 도달에 쉽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현재 큰 위험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또 금리 인상의 여파에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약간 좀 주의하라는 척도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펀드 매니저의 현금 포지션 비중이 아직까지도 높다라는 것, 그러니까 계속 대기 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부분이 아직까지도 진행률이 60% 정도에 있다라는 것. 근데 이걸 반대로 보게 되면 되게 다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감기 부분도 누군가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건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을 만한 대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국가들이 다 찌그러져 나가고 있었을 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수합적 조건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하고 조건이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에 있는 이 가치가 나스닥 대비보다 좀 산방되게 덜 떨어진 배경은 그만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 대비 좀 잘, 실적이 그나마 좀 아쉽게 나와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 또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에 있는 갖고 있는 미국의 달러 비중을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 부채가 많은 국가들 대비보다는 월등하게 건강한 자산 시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미국의 유명 투자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래켄 밀러이죠. 비트코인보다 금 보유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분이 맞을지. 근데 이게 2020년도 11월 10일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때 당시에 또 다 팔고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기똥차게 너무 잘 맞췄다. 한동안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또 보게 되면 시장이 다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가들이 좀 어느 정도 부채를 해서 만약에 찌그러지게 되면 암호화폐가 더 간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또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항상 이 순환 사이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이 고통의 강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한 사이클이 돌아오는 수익 시점에 있는 이 한 사이클이 돌아오는 이 시점만 잘 견뎌낸다라고 하면 여전히 기회는 열려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전히 또 블랙록과 코인베이스의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이 알라딘이라는 플랫폼이 여전히 코인 시장에 미치는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기 타고 있는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먼저 자금이 투입이 될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 분배만큼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여전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이더의 수익률 부분이 JP모건에서 나왔던 게 저번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배경은 이제 이더가 머지 업데이트가 끝났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자산적 가치 부분에서 희소성 가층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데이터를 뽑은 게 아니고 JP모건에서 나온 거예요. 약 269조 원 시장으로 보고 있고 8.5% 초기 수익률 가정 시 약 23조 원의 이자 시장이 탄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 주인과 스테이킹 서비스 업체 8대2로 분배 가정 시 4조 6천억 원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인베이스가 갖고 있는 이더 물량 대비를 고려를 해서 책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더가 정말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고 이제 이더가 증권형으로 분류가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있는 갈림길도 여전히 뭐 자주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될 것이냐도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해시드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지금 법무부 쪽에서 크립토 관련된 쪽 조사 지금 들어가고 있죠. 금융범죄수사대가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시드 같은 VC 쪽에 투자가 금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해시드가 내년 때까지 투자 자금이 경색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잘 버텨줄 수 있을지는 저도 매우 궁금해진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이스탄불에서 테더 가게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짤을 한번 가져가 봤고요.
현재 코인베이스가 미국 은행 계좌에서 관련된 지불이나 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약간의 뭐 조그마한 문제점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자체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은행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거는 저번에도 두 가지 문제점 다 설명했습니다. 코인에서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 그쪽에서 담보 물건을 해놓고 지급준비금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 은행이 그냥 자체적으로 터져버리던지 이것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테더가 상업어음 보유량을 여전히 만지작거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크게 바꿨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기존의 구치 보유량을 58.1%까지 늘렸고 상업어음 보유량을 아예 그냥 나중에 청산할 계획이다. 언제까지? 11월 때까지. 그러니까 테더 측도 생각을 했었을 때, 아, 이제는 좀 내년에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위험 요소를 확 줄여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매번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이 시장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이유, 말 그대로 신흥국 국가나 부채가 많은 국가는 자국에 있는 통화의 신뢰도가 이미 잃어버릴 만큼 많이 추락을 했기 때문에 코인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뭐 10% 넘게 떨어지는 애들이 많죠. 하루마다 더 급락으로 많이 빠지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인출해서 쓴다라고 해도 생활비 정도 수준만큼 이상은 빼지 않는다 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대목은 약간의 의심적인 부분이 좀 하나가 있는데요. 테더가 과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때 본인의 손실 확정 비중이 어느 정도를 가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해 나갈 것인지까지는 아직 공개된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이 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얼어붙은 증시에 9월에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뭐 거의 곡소리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포보즈, 스팟 ETF가 2년 5개월 동안 변동이 없다. 그만큼 관심도가 좀 조조해졌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데 이건 장외 거래로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의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현재 마이너스 73%에 머물고 있는데 이 이상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워낙 더 과거 대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실현 가격 RP로 보았을 때 온체 데이터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이 신호가 나올 때마다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에 머물고 있었다더라 라는 기준점이었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아직도 사람들은 돈을 물같이 쓰더라,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또 나라 탓, 남 탓하겠지? 라는 이 댓글이 정말 많이 와닿았고요. 어, 제가 좀 비슷한 사례를 한번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자, 우리 사주 최대한 당겨서 8억 중반대 매수를 했는데, 지금 원금만 4억 손해입니다. 이자까지 하면 더 할 텐데, 계산하기 싫어지네요. 투자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지만, 사주 조합이 이렇게까지 매수하지 않았다면, 성공적으로 상장하지 못했던 카카오뱅크,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대리기사로 투잡하는 분, 이혼 준비 중, 파혼하시는 분, 자살하겠다라는 분, 이렇게 반배 매매까지 코앞까지 와 있고 은행원인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에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남일처럼 여기고 있는데 비전 제시는 바라지도 않는데 골프 치러 다니기 바쁘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위로와 공감도 없습니다. 어느 세상에 창립 이후에 임원이 한 명도 안 바뀌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다. 임원들이 불사시인가 봅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뱅 직원들이 SK 바이오팜 때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게 엄청난 부자가 됐던 사례를 보다 보니까 묻지마 우리 사주 투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카카오뱅크 지금 2만 원대죠. 죽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8억 중반에 진짜 연끌까지 해서 8억
그걸 모아가 8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오히려 반토막이 난 사태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원한다. 이미 뭐 파혼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상태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내 상황이 이 정도가 있는데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해놓고 내가 변화할 수 있을 만한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서 초과분으로 너무 세게 움직이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떻게 보면 꼬린 지점은 본인이 은퇴가 꼭 60세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본인이 본인 업을 은퇴하는 그 시점이 됐었을 때 과연 내가 남아져 있는 이 자산 가지고 그게 나의 이때까지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에 있는 실적, 내가 이때까지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를 했는지에 따른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 때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부터 내가 이 돈 가지고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은퇴 이전에 뭐 돈이 내가 왕년에 100억이 있었다. 그건 왕년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은퇴 이후에 내가 남아져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가 진정한 승자이기 때문에 지금에 막 힘들어 하셔도 이 기반에서도 살아남으셔야지 그 다음에 몇십억이 있다, 몇백억이 있다, 그 돈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게 뭐 몇억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해서 멘탈 터지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나중에 20억, 30억 또는 뭐 100억 원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잠깐 스쳐가는 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몇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시장에서 잘 공부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내가 만약에 못 써먹는다고 해도 내 자식한테는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배워두신 뒤에 나중에 은퇴를 하셨을 때 비로소 분명한 운영 성과에 충분히 효과를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코인 투자하실 때도 천천히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관찰하고 한 번 더 감시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나마 좀 선방한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시장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암울하게 좀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